자, 2014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모집. 이 문제도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유형이 나온 건 처음이었고 1번 문제도 처음이고 2번 문제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 2번 문제 둘 다 방향을 이해해 줘야 되고, 또 하나가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간에 이 글을 쓸 때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가, 논제가 약간만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도 그렇고 2014년도에 이건 인문계열인데 사회계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3년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의 고난이도 문제, 요거는 내가 우리 그 편입 파이널 할 때에도 2012년도 문제는 한번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하면은 어려워할 것 같고 뒷부분에서 2014년도 문제 같이 한번 볼 2012년도 문제 볼 텐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영어 제시문을 넣지 않아도 문제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문제고,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볼 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 그리고 각각의 주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보세요. 봐봐. 여기에서 논제가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 봐봐. 공감의 개념,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가와 나와 다를 읽을 수 있다. 주제가 공감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주제가 공감은 아니야. 주제가 공감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심가에서 공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범주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야. 이 문제는 공감이 주제어가 아니라, 주제어 좀 더 봅시다. 가의 아이시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 그리고 이걸 비교해서 다의 아킬레우스가 리케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본 친구라면은 이 문제 자체의 구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구성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래야지만 내가 머리에서 어떠한 제시문을 어떤 방향으로 분석을 할지 그게 잡히거든. 자, 보세요. 먼저 요거 2014 인문의 문제인데, 자, 이거 1번도 독특하고 2번도 독특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논술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봐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 편입이든 신입학이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먼저 1번 문제의 틀을 볼까? 자, 여러분들이 잠깐 나중에 듣는 사람들은 딱 끄고 잠깐 퍼즈한 다음에 틀을 한번 자기가 만들어봐.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만든 틀이 쌤이 만든 틀과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깨끗한 게 이거구나. 잘못 잡았다면 왜 잘못 잡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 때문에 형식을 정확히 잡아줘야지만 내용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먼저 이 문제는 제2심은 가와 그 다음에 제2심은 나를 비교해야 돼. 주제어가 다시 한번 뭡니까? 주제어는 태도예요. 우리가 수업에서 개념을, 현상을 주어라고 했고 개념을 수로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시만의 태도는 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 이렇게 돼. 얘가 비교가 돼야 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한 공감에 대한 개념, 공감은 이쪽에 있어야 돼. 아이시만의 태도는 공감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는 공감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게 논의의 초점이거든. 이쪽에서 그 결론부터 내가 얘기하죠. 이 부분은 자, 아이시만의 태도는 공감의 부재이다. 공감의 부재이다.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이쪽은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아킬레우스, 제2심은 다에서 아킬레우스도 역시 태도죠.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그러면 바로 제2심은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자, 현상이야. 제2심은 가의 관점에서 바로
아이시만의 공감의 부재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성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이시몬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역시 제이시몬 나의 관점으로도 나의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제 다시 논제를 봐봐.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가나다를 읽는데 가의 아이시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얘의 태도와 비교해서 제이시몬 다의 아킬레우스가 리키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시오.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비교하라는 거야, 본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공감의 부재가 아킬레우스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쪽에 나와 있는 공감이라는 것이 역시 아킬레우스의 공감과 태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로 봤을 때, 가하고 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관점에서 제이시몬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를 설명하면은 이것이 쟁점적 비교와 해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제는 이쪽은 태도입니다. 무조건 태도. 자, 그래서 제이시몬 가의 제이시몬 가의 아이시만의 태도는 누구에 대한 태도냐 하면 바로 유대인. 제이시몬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비둘기. 제이시몬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바로 리키온에 대한 태도야. 그래서 태도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이시몬과의 아이시만의 태도는 하고 공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공감의 부재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논술 문제는 현상, 개념 규정, 분석이었죠. 그러면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분석. 오케이? 이 관점에서 그러면 아킬레우스의 리케온에 대한 태도는 제이시몬 가의 관점으로 비교해 본다면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공감의 부재로 설명이 될 수 있어. 왜? 또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공감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 구성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구성 자체를 모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몰라. 이런 문제들이 연세대학교 문제 꽤 많이 있죠. 고려대학교는 논제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연세대학교 논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1번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2번 문제를 푸는데 여기가 고려대학교의 자유논술형과 개방형이죠. 개방형, 자유논술형과 유형이 같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이게 바로 자유논술형이거든. 무엇에 대한? 그 고려대학교는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거 할 때 제이시몬 가나다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지? 고려대학교가 몇 자입니까? 대략 700자, 1300자니까 700자 정도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연세대학교도 요때 요거 1000자, 700자. 그쵸? 그럼 먼저 1000자를 기반으로 보면 당연히 700자는 이걸 좀 줄이면 되니까 1000자를 기반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논술형은요, 여러분들 맨 앞에 뭘 해야 되냐면, 자, 고려대학교 자유논술형, 연세대학교 이 문제 똑같아, 구성이.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는 바로 쟁점 도출이야. 쟁점 도출 대략 150자 정도. 옛날에 이거 1500자로 하면은 여기가 300자, 결론이 200자, 그 다음에 본론 1, 본론 2. 그게 500자. 그래서 1500자였거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 앞에 쟁점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절반, 대략 500자, 그 다음에 400자. 본론 1이 좀 더 많아. 여기에서는 뭐냐면, 쟁점 도출, 이쪽은 문제 제기야. 문제 제기. 그래서 1, 2. 문제적이 1, 2.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 혹은 해결책. 저기 본론 1이야 이게. 그 다음에
본론 2 해결책 혹은 견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역시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깨끗한 걸로 가자. 이렇게, righ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러면 쟁점 도출, 문제 제기 1, 2, 쟁점 도출, 문제 제기 1, 2, 본론 1, 본론 2는 역시 본론 2는 쟁점 도출, 문제 제기 1, 2 이에 대한 문제니까 해결책 1, 2가 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1, 2가 될 수 있어. 바로 여기. 요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쟁점은 여기에서 예전에 가장 많이 썼던 말이 here and now이야.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 오케이? 우리 시대의 문제. 자유논술형이나 개방형은 어떠한 쟁점들을 우리 시대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 물론 당연히 이 범주에서죠. 본문의 범주에서. 근데 연대는 그거에서 좀 더 친절하게 거기 보시면은요.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하고 다하고 라, 가, 다, 라를 활용하래. 이 말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럼 우리는 제이심은 가하고 다, 가, 다, 라에서 여기 말한 상상, 주체, 폭력. 봐봐. 그럼 여러분들은 제이심은 가하고 제이심은 다하고 제이심은 라. 이게 고려대학교라고 하면은 이거를 활용하라고 되겠죠. 근데 보면은요. 이걸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여기 왜 피가 나오냐? shit. 자, 그러면 제이심은 가하고 제이심은 다하고 제이심은 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가, 다, 라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상상, 주체, 폭력이라는 개념이 이쪽에서 나와. 제이심은 가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폭력이 가능하죠. 그치? 이쪽에서 주체라는 단어를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제이심은 다. 제이심은 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상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정확하게 상상의 부재죠. 타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공감의 부재라는 건 상상의 부재인 거야. 상상,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폭력성이야. 그 다음에 주체. 이 주체가 뭐냐면 주체라는 단어는 타자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서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적 사고. 왜냐하면은 제이시문가의 아이시만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볼 때 1번 문제를 이해해야지만 2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1번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제이시문의 관점을 알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관점도 한번 볼래? 볼까? 아까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비교와 해석. 여기는 고려대학교 문제와 동일하고요. 이거는 두 개 비교야. 볼까? 제이시문가에서 아이시만의 태도 현상이죠. 아이시만의 태도는 그 다음에 공감의 부재이다. 그런 다음에 수로 분석 주어의 구체화. 오케이? 근데 봐봐. 내용을 보면 아이시만의 태도는 공감의 부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공감의 부재. 이거 뭘 쓰지? 그 여기서 시작해야죠. 공감. 그러면 이거는 자 공감은 자 감정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럼 감정이 분류가 됐어. 여기 좀 추론하는 거야. 공감은 그 밑에다가 공감은 감정을 공유하지 못했다. 부재니까 감정을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 주체와 타자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도 되고 동일시의 배제라고 해도 돼. 이쪽에. 그럼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의 배제 그 다음에 동일시를 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분리적 사고야. 그럼 이 분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그 다음에 타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수로 분석하고 있는 거야. 여기 원래 요렇게 가야 되는데 좁아서. 그럼 주어의 구체화. 그러면 아이시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1번 문제 비교 지금 하고 있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유논술 이렇게 할 겁니다. 1번을 봐야지 아니까 주어 아이시만의 태도. 이때 아이시만의 감정의 배제는 뭐야? 여기 주어의 구체화. 유대인과 자신을 분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이야? 유대인의 상황 자체를 자신의 상황과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주체와 타자.
그럼 철저하게 유대인을 타자화했어. 유대인을 타자화했고 이는 유대인을 수단화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로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해서 지금 연결이 가능하잖아. 맞아? 그래서 아이시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배제이다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뭘로 설명했어? 수로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했잖아. 비교든 해석이든 비판이든 우리가 앞부분에 시뮬레이션 할 때 그대로 얘기했어. 비교든 해석이든 비판이든 간에 어떻게 한다? 핵심적인 쟁점 주어 수로 찾아주고 그다음 수로 분석하고 주어의 구체화. 내가 그때도 강조했지만 보세요. 단락 구성. 오케이? 모든 논술은 다 똑같아. 그리고 주제문 설정 정확히 해야지. 주제문 설정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좀 이따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겁니다. 개방형 논술도 마찬가지로 단락 구성을 정확히 해주고 각각의 단락에 해당되는 핵심적 개념들을 주제문에서 잡아주고 수로 분석하고 주어의 구체화. 오케이? 제이심은 나는. 그럼 제이심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제이심은 나는 역시 시적 화자의 태도. 누구에 대한 태도야? 비둘기에 대한 태도. 그러면 바로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 공감이 뭐야? 이거의 반대이지. 아, 감정을 동일시해.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가 아니라 자기와 비둘기를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주체와 타자가 아니라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얘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바로 비둘기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비둘기 자체의 상황에 대한 이해야. 비둘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비둘기를 유대인을 수단화했지만 이쪽은 비둘기를 자기와 동일시해.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은 그래서 생명을 박탈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생명을 부여하죠. 어디에? 포스터에 있는 비둘기한테 생명을 부여하잖아. 포스터를 보고 이 사람이 슬퍼하니까. 근데 일상적으로는 지나가다 누가 포스터를 보고 막 울고 있으면 약간 맛이 간 건데 시인은 우리가 옛날에 토마스 만이라는 그 비평가 그랬습니다. 작가가 된다는 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딱 놓여 있어야 된다. 어쨌든 여긴 그런 거죠. 이해됨? 맞죠? 그럼 아킬레우스도 똑같이 볼 수 있어. 아킬레우스의 리키온에 대한 태도는 공감의 부재. 왜? 아킬레우스의 리키온에 대한 태도는 공감의 부재이다. 그럼 이걸로 설명해야 돼. 아킬레우스는 리키온의 죽음 자체를 자기와 분리시켜. 이분법적 사고. 그 다음에 리키온을 죽였다는 건 리키온을 타자화했다는 거야. 그 안에 보면은 또 리키온에 대한 분리적 사고가 있어. 그죠? 여러분들, 요 내용 내가 이제 그 카페에다 올리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트로이의 왕, 2014년도 거, 거기 뒷면 보면은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리키온은 아킬레우스에게 사로잡힌 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한다. 자, 이거 현상형 제시문입니다. 현상형 제시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것의 의미를 규정해 줘야죠. 자, 친구야, 그대도 죽을지어다. 왜 이렇게 비탄에 빠지는가? 이거를 보고 공감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킬레우스의 리키온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아킬레우스의 리키온에 대한 태도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right?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공감은 뭐야? 감정의 공허야. 무엇? 이때는 아킬레우스가 리키온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야. 왜냐면 죽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고 보고 이쪽은 공감의 부재를 말하기도 해.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아킬레우스가 리키온을 죽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식적 공감이나 형식적 공감.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제시문 가와 그리고 제시문 다를 지금 분석을 한 거야. right? 하나가 더 있네요. 뭐? 라번입니다. 라번. 이쪽에서의 이 심리학자 에버릿 워딩턴인가 어쨌든 턴이라는 심리학자의 태도는 바로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겠지. 그래야지 주제의 범주와 맞겠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기에는 공감의 실천이야.
아까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긴 했지만 형식적 공감, 얘와 대비가 되죠. 실천, 그 다음에 한쪽은 형식적 공감. Right?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이 실천을 잇따르는 건 우리가 대상 자체가 놓여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거야. 그 상황에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상상이 되는 거야, 상상. 상상이란 단어가 여기가 나오죠. 상상을 통해서 타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지. 상황에 대한 이해. Right? 자, 일단 요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문제도 제시문 3개 정도 나오면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핵심적 쟁점만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쟁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글의 틀을 쫙 잡아놓으면 그 틀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보면 우리가 그런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볼까? 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쟁점 도출. 이 쟁점은 당연히 여기에 무엇과 관계된 거야 돼? 공감과 관계된 현대사회의 문제. 이때는 이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야 돼. 잠깐. 공감이라는 건 타자와 나를 분리시키는 건데 공감의 부재란. 그럼 현대사회에서의 공감의 부재. 왜 현대사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본문엔 그런 내용 없잖아. 왜 현대사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공감이 부재가 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 이기성 때문이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들어가야 돼. 아, 그러면은 공감이 배제가 되는 것은 어때? 이런 내용과 함께 자, 먼저 제시문 아까 다였죠, 다. 제시문 다에도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부재가 되고 여기 주체와 타자란 이분법도 여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폭력적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제시문을 하는 여기에서 실천, 공감의 실천.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현대사회 이거를 포괄하는 현대사회의 공감과 관계된 핵심적 쟁점을 뽑아야 되는 거야. 현대사회의 공감의 문제는 왜 일어날까? 아, 현대사회. 이게 방금 here and now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야. 이게 인간과 인간의 이기성을 강화해. 맞아요? 이기성을 강화해.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 도구적 이성 때문이야. 여러분들 가만히 연세대학교 문제를 가만히 보잖아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김영편입에서 인강 찍을 때 학생들한테 내가 3번의 예언을 했는데 내가 그때 들었던 학생들은 다 그 얘기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 해줬던 얘기. 내가 수업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피로사회 2018년 선생님이 가장 그때 많이 썼던 것이 노동은 소외다 이거든. 노동은 소외다. 주어는 노동, 서로는 소외. 2018년이 그 레이버 estrangement 노동의 소외란 말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왔었는데 내가 그 딱 시험 보는 전날 느낌이 야 올해는 피로사회가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여태까지 피로사회 말고 감시사회 바로 나왔었고 피로사회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뭐 위험사회는 저거였죠 여러분들. 위험사회는 위험분석 그 다음에 사전 예방분석 사전 예방문제 요거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CCTV에 해당되는 감시사회 그 다음에 위험사회 그리고 내가 피로사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감시사회도 나오고 위험사회도 나와서 올해는 피로사회 나올 것 같지 않아?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꼭 읽어라 라고 했는데 2번 제시문 1번 2번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때가 피로사회의 내용이 딱 나왔었지. 자기 소진 중근 이런 겁니다. 이 말을 왜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쟁점을 알고 가면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모든 논술 문제는 다 어느 시대의 문제,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뭐야? 자본주의 문제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자 도구적 이성의 문제, 다른 말로 근대 이성 비판의 문제. 오케이? 신입학 전형을 통해서 신입학 전형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쌤 요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것도 여러분에게 공개할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시험 보고 온 친구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어떤 내용이 대략 아웃라인까지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텐데, 왜냐하면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근대 이성 비판, 이 근대 이성 비판,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공감의 부재의 근본적 원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는 공감이 왜 부재가 될까? 쟁점이 있죠. 바로 앞부분에 현대사회 문제를 규정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고도화됨으로써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주체와 타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해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체의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을 포착하기 때문에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이런 도구적 이성의 가치 때문이야. 그게 쟁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바로 우리 문제제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자본주의 문제는 첫째,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성 때문이다. 오케이? 먼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기성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기성.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사고 때문이야. 문제제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은 우리가 여길 더 들어갈 수 있어. 더 들어가서 인간의 공감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문제를, 이것은 뭐 소비주의의 강화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맞아요? 자, 일단 먼저 범주를 잡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의 강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공감의 극대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연결해서 써줘야 되는 건 폭력 주체 상상이었지.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이기성이라는 것은 설명할 때 이것은 주체와 타자의 논리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주체. 내가 나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소비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왜곡된 상상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개인주의의 문제. 개인주의의 문제. 이거는 역시 자기 자신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나만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구체화하는 과정.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의 강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정체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맞습니까? 그죠? 그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본격적으로 공감을 설명해도 돼. 왜? 이 공감이라는 건 바로 무엇 때문인가? 이 공감이라는 건 단순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도 공감했잖아. 아까 제시문 어디 갔어? 다 공감했지만 형식적 공감이니까 이런 공감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실천적 공감의 조건이 될 뿐이다. 실천적 공감. 이건 뭐야? 바로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기성, 소비주의, 개인주의 문제,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의 강화, 그 다음에 실천적 공감.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앞에 쟁점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들어갔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문제 제기를 시스테매틱하게 해줘야지. 딱딱딱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해결책, 본인의 견해 1, 2. 문제 제기 1, 2, 3. 이렇게 들어가야지.
오케이? 이게 고려대학교 문제라면 고려대학교는 이게 7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고려대학교다. 그러면 몇 자로 해줘야 돼? 요거 100자. 그 다음에 요거 700자니까 300자, 요거 300자. 요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라고 했을 땐 또 다른 것도 있어.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작년 문제하고 연결해서 완전 개방형인지 부분 개방형인지에 따라 다른데,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습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자, 완전 개방형은 이거야. 근데 조건형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시문가하고 제시문나하고 제시문다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가나다 중에 무엇인가? 이렇게 쓰면 보세요. 만약에 이게 600자 정도 된다. 그러면 자, 요건 그러니까 부분 개방형이라 부분 개방형. 요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때 일단 범주만 얘기하면 나는 제시문가가 맞다고 봐. 이렇게 제시문가를 옹호해. 그리고 내가 비판 제시문나와 제시문다를 까. 그 다음에 제시문가를 옹호해.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 있어. 오케이? 제시문가나다 중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하나를 고르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그럼 내가 가가 옳다고 생각했어. 그럼 나하고 다를 비판하고 가에 대한 논거를 쓰는 방식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완전하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는 자유 논술형. 이렇게 되면은 가나다의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그럼 어떤 게 개방형이고 어떤 게 자유논술형인가?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자유논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요일 정도의 개방형 논술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개방형 논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교재에는 최근 걸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것도 선생님이 정리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가 돼 있고 최근의 거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주면 여러분이 복잡할 것 같아서 연세대학교도 신입학 전형 기출문제 다 있어. 근데 한꺼번에 올려주면 마치 인강을 너무나 많이 주니까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차근차근 줄 겁니다. 차근차근 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맞고 무엇을 먼저 봐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차근차근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방향은 이렇게 잡았어. 2014년도 인문계열 문제에서의 1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의 자유논술형,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봤고, 그래서 어떤 것이 타당한 글의 구성인가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 논제를 보면서 이럴 때는 개방형이야, 이럴 때는 부분 개방형이야, 이럴 때 뭐 조건 비판형이야. 근데 지금 이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조건 비판이나 개방형 이 두 가지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개방형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이 비판, 조건 비판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2014년도 거 문제 같이 한번 봤고, 개방형, 그 다음에 조건형,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비교와 해석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인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